부동산 금융론 첫 번째 우리가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약 강의입니다. 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게 이 기본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고요. 부동산은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보통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주택 금융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건 소비금융이고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거는 개발금융이에요. 그러면 소비금융은 수요를 늘리고 이 개발금융은 공급을 늘리죠. 그래서 일단 보통 우리가 이 소비자금융은 이 대부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대부 조건도 장기고 저리입니다. 대출은 이제 일시불로 하죠. 근데 상환은 장기 분할 상환한다. 근데 공급자는 단계적 대부예요. 아직 저당 대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금융은 보통 저당 대부 때문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 개발 금융은요, 아직은요, 건축 대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건축 대부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죠. 그래서 아직 건물을 안 졌습니다. 한 채 한 채 빌리면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 금융보다는 단기고 고리입니다. 그다음 대출도 이 우리가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공하고요. 상환은 완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한다. 그래서 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도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잘 출제가 안 됐는데 한번 또 노릴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지분은 내 거고 부채는 남의 겁니다. 내 걸 가지고 자금을 유통할 수 있고 남의 걸 갖고 자금을 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럼 지분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기 거죠.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지분권을 또 판매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걸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소고 또는 제한소고 대부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소고할 수 없는 게 또 제한소고인데, 뭐 이건 참고하시고, 자,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투자자 모집형이나 조인트 벤처. 자, 이 신디케이트는 투자자를 모집하니까 개발업자가 투자를 모집해서 지분을 파는 겁니다. 조인트 벤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금융기관이 개발업자가 조인을 한 거죠. 벤처라는 자체는 담보대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사업성의 아이템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분금융이다. 자, 부동산 투자 신탁 니치는요, 어때요? 우리가 이 니치가 상장이 돼서 IPO 기업 공개를 해서 이 직접 주식을 공모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주식을 판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금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 투자 펀드라는 자체가 나오면 다 지분금융이다. 근데 부채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의 차입자의 저당을 설정해서 MBS를 사채를 발행하지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저당이라는 자체가 남의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 조달이다. 그래서 부채금융이라고 한다. 자, 부채금융의 소고 대부가 보통이죠. 그래서 소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금융 방식은 저당금융, 저당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고요. 자, 보통 우리가 담보신탁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담보를 가지고 신탁하는 채권,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와 ABS라는 게 있습니다. 자, ABS는 차에 작착시키는 게 아니라요. 자, MBS보다 약간 넓은 개념으로서 자산을 갖고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분과 부채를 다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법, 야매로 가져가시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부채, 그럼 사채, 채권, 부채, 사채, 채권. 그럼 사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사채, 채권. 자, 요런 게 나오면 다 부채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당은 남의 거죠. 저당이나 담보가 나오면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당, 채권, 담보부가 있죠. 자, 이건 굉장히 연비 효자예요. 얘는 다 들어갔어요.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하실 게 ABS, 자산 담보부 증권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따라보세요. 부채, 사채, 채권. 그러면 저당, 담보, 채권, 사채, 저당, 채권, 담보 이런 게 나오면 다 부채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 ABS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채를 가지고 여기 좀 강하게 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우리가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특히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여기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꼭 염두에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원리금에 대한 상환 방법입니다. 고정금리를 가정했을 때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 자, 이자율에 관련 사항, 요걸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자, 원리금 상환 구조에 따른 부분입니다. 고정금리입니다, 다. 그러면 원리금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틀려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감소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서서 강의 때 이렇게 한번 가라 그랬어요. 자, 초기하고 후기가 있다. 그럼 만약에 130만원씩 원리금을 균등하게 된다. 그럼 원리금부터 그세요. 원리금부터 그시면 원리금 균등을 일정합니다. 근데 체증식이라는 뜻은 뭐예요? 체증식은 처음에 조금 냈다가 점점 많이 내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건 원금 균등 하나밖에 없어요. 원금은 체감식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처음 낸다. 그럼 초기에 많은 건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원리금이 많겠죠. 월부금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야매인데요. 이거는 잔금이라고 보세요. 물론 잔금에 대한 그래프는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 시험장 가셔서 봐야 되니까 제일 많이 남는 것은 체증식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이 되죠. 그래서 많이 남는다는 건 잔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율 납부액도 크고요. 총 납부액도 커요. 그러면 원금이 중도 상환이 제일 적죠. 그래서 원금은 초기에 가장 많고 후기에 감소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고요. 대출 원금에다 저당기금을 나눠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에 10년 나누면 100만원씩이죠. 자, 이자는 원금이 상환되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저당장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고요. 남아있는 금액에. 자, 만약에 1000만원에서 우리가 반이 상환하면 500만원이 상하니까 2분의 1. 10년에 5년 되면 상환되죠. 근데 원리금은요, 저당 지불액, 이 원리금이 일정해요.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구한다는 걸 합해시장 같이 배우셨어요. 자, 이건 원금은 점점 증가하고요. 갈수록 이자가 잘 줄기 때문에 원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한테 보다 적합하고요. 얘가 2분의 1 시점에 2분의 1이지만 3분의 2 시점에 2분의 1은 얘보다 조금 상한이 늦죠. 최정식가입니다. 자,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미래소득이 확실한 젊은 층입니다. 신혼부부는 처음에 우리가 돈이 적기 때문에 예상 보유 기간이 단기, 짧은 사람한테 좋죠. 길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그다음에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한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우리가 초기에 이자도 못 내기 때문에 더 잔금액이 늘어나는 부의 상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원금, 체증식은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원금, 체증식을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하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안 나온다면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고정금리와 변동은요, 고정은 대출 기간 동안 이 명목이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조정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고정이자 융자는 조정 간격이 매우 긴 조정주기, 만기 융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만기까지. 인플레에 의한 이자율 변동률을 대출자가 전부 부담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대출금리가 시장금리가 높을 때나 낮았을 텐데 대출금리가 시장금리가 높을 때는요, 차입자가 불리해져요.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일정한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또 부과하고요. 위험합니다. 대출금리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어때요? 대출자가 불리하고 대출기간 수익일성이 좀 감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기간 고정금리, 변동금리보다 더 높겠죠. 자, 변동입니다. 이자율 변동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차입자한테 전가시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은 고정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에 비해서 좀 증가하죠. 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기간의 이자율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겠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요, 대출자는 그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금리 조정을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달하죠. 대출자가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의 금리 인상에 상한을 설정한다는 건 그 이상 못 올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차입자를 또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 변동은 기준금리 CD와 코픽스가 있어요. CD는 3개월마다 조정되고요. 코픽스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래서 가상금리는 차입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차입자에 따라 연체 시작이 틀리기 때문에 가상금리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기준금리 바뀝니다. 우대금리를 할 수 있죠.
변동금리 상품이나 기준금리 변하는 상품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상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바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이라는 자체는 자, 어때요? 대출일 기준을 볼 때는 고정이 은행이 위험하다 보니까 변동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예상인플레를 가산해야 되고요. 근데 변동이 고정보다는 채물의 가능성이 더 커지죠. 차입 자체 증가시키니까. 자, 은행은 이자율 좋은 게 짧을수록 좋아요. 연복리, 월복리 일수 중에서 일수 찍는 게 대출자가 유리합니다. 차입자는 불리하고요. 그렇다면 복리이자를 받을 경우 연간 이자율이 같을 때 대출자는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12번 받는 게 이자의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럼 이자가 더 크겠죠. 그럼 명목이자가 같을지라도 연간 유효 이자율은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이자가 은행이 먹는 거고요. 명목은 위험의 대가만큼 높이고 예상인플을 더해야겠죠. 자, 앞서서 기준과 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CD 금리가 있고요. 907 이자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CD 금리를 적용한다. 자, 실질적인 건 어때요? 명목이 7%다. 그럼 예상된 인플레가 만약 2%면 실질이자가 5%인데 예상되지 못한 게 1% 됐다. 그럼 4%로서 실질이자가 하락해서 대출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 파트 첫 번째 원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